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초대형 계약서 공개. 2.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3. 중국 1호 기념비 무너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태평양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놀라운 석유 자원 지역 중 하나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유 광산과 엄청난 비축량을 보유한 태평양은 세계 석유 생산량에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과 지속적인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태평양은 세계 석유 지역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강력한 협력을 추구하고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거대한 유전 선진국들이 탐낸 이곳을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려운 시기, 한국이 동티모르에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떻게 엄청난 자원을 손에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인연을 베풀었던 것인지에 대해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뗀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죠.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라 말한 그는 호주나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티모르의 대통령 라모스 오르타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죠. 바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동티모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 개발의 독점 개발권자로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와 오랜 기간 협상을 거치며 가스전 개발과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티모르는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각종 자원의 가격이 치솟고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 한국을 믿고 개발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최근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의 인터뷰였기에 호주는 물론이고 중국도 동티모르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언론인 STLNEWS를 통해 공개되었죠.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은 동티모르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가스전으로 이곳에는 201세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약 94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라 할 수 있죠. 공교롭게도 동티모르와 호주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국에 속해 있는 가스전이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가스전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스전 개발이 시급했던 동티모르는 호주와 개발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향후 50년간 티모르해 해상 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티모르해 조약 CMATS를 맺고 가스전 사업에 열의를 보였죠. 그러나 동티모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조약이 졸속이라는 주장이 등장.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며 가스전 함의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티모르가 호주에 비해 가스전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거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티모르가 가까운 상황에 가스전 이익을 동티모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5대5로 나누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죠. 심지어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호주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정부 청사에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것을 동티모르가 밝혀내면서 호주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주와 단교를 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결국 이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 PCA를 통해 결판이 났습니다. 호주와 동티모르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해상국경 협정의 합의로서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국가 간 합의는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업에 끼어든 민간업체인 호주 에너지 업체 우드사이드가 이번에는 정제시설 입지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분명 동티모르가 가스전과 가깝기에 정제시설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이를 새로 짓고 시설 안정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 기존 정제시설이 있는 호주에 정제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여러 차례 에너지 개발을 하면서 정제시설을 호주 다윈 지역에 설치해 놓았고 운송시설도 구비해 놓았기에 분명 동티모르보다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전 사업을 통해 자국 경기 부흥을 꿈꾼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스전을 통해 파생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가난한 국가인 동티모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스전 개발을 늦췄다가 개발도 못하고 자국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동티모르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호주, 대만, 일본 등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장막을 둘러싸려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과 동맹국의 포위망에 갇혀 태평양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나라들의 눈길을 주었습니다. 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도서 국가들과 동맹을 꾀한 것입니다. 도서국들은 유엔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국들, 그리고 태평양 도처에 자신의 영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사업 기회 역시 중국은 재빠르게 눈치채고 차이나머니를 풀었죠. 그 결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게 도움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차이나머니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죠.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동티모르 역시 중국의 제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만을 계속 붙잡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동티모르 쪽에 가까운 가스전을 중국 돈을 받아 일찍 개발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기에 동티모르는 중국 석유공사와 회의를 가지며 가스전 개발 파트너로 다른 국가들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호주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도서국 입장에서 잘못이 아니 라는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태평양 순회 방문 때도 동티모르는 왕이 부장을 반갑게 환영하며 귀빈으로 모시는 등 중국은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죠. 위기감을 느낀 호주는 차이나머니의 함정에 빠진 스리랑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에 더대 동티모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돈을 차관으로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인 스리랑카는 현재 파산 직전이고 IMF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티모르 주변 섬 지역을 가리키며 중국 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짓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하며 곤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렇다고 다시 호주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자니 길고 긴 협상을 또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이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게 독점 개발권을 부여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사실 동티모르가 한국을 떠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티모르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나라죠.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동티모르는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해 동티모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들에게 찾아온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블루엔젤이 되었는데요. 푸른 모자를 쓰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가리킨 별명이 바로 블루엔젤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들 동티모르인들에게 헌신을 보여주었죠. 외진 마을까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의생교육과 이발 등 당시 동티모르 주민들이 누리기 힘든 서비스를 상록수 부대는 제공했습니다. 농기구 정비를 비롯해 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상록수 부대는 현지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오지에 가까웠던 동티모르를 위해 상록수 부대는 한글과 현지어로 지명을 표기한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한편 급경사와 낙석 지역에도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씁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영화도 틀어주며 동티모르인들의 삶 속에 상록수 부대는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들과 있었던 시간은 상록수 부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상록수 부대와 동티모르의 우정은 유엔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헌신을 보여준 상록수 부대를 향해 동티모르인들은 말라이무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동티모르 대통령들도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며 한국이 동티모르에 기여해준 일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남길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한국인 대원들을 위해 동티모르에서 이들 순직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 공원과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카트강 인근에 세워진 공원에서 상록수 부대원들을 위해 기념행사가 열리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공원을 찾아와 상록수 부대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상록수 부대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 때문이었죠. 오르타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당시 자신들을 위해 헌신해준 한국에게 보답하는 취지이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믿고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이죠. 이미 한국 기업인 SKENS가 동티모르 바이오훈단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이용해 CCS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하는 것을 동티모르는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협력을 해본 결과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동티모르 정부 입장에서는 든 것이죠. 동티모르의 갑작스러운 협력 파트너 변경에 당황한 중국은 다 된 밥이라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셈인데요. 호주에게서 가스전을 빼앗고자 큰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 한국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동티모르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중국은 이를 깨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찾아온 초대박 기회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의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한국과 계약했던 LNG선 100척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며 엄포를 놨던 카타르가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엄청난 현상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까지 대서특필된 상황인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려 한 카타르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초대박이 예상되는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는 한 해 7,700만 돈 규모의 LNG를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와 1, 2위를 다투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0척가량의 LNG선 도입을 추가로 추진했고 2020년 4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6척에 달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 먼저 발주를 해 충격을 줬는데 중국이 LNG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 2달 후 한국 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신조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규모만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슬롯 계약을 한 후 즉각 본계약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끄터왔습니다. 한국과의 LNG 재계약을 이끌고 성과 인상 시 이득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3건의 장기 계약으로 연간 총 900만 돈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0만 돈 규모의 계약이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카타르는 이에 대한 재계약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가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작년 7월 먼저 성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200만 톤 규모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카타르 측의 본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측과도 LNG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150만 톤 더 많은 350만 톤 규모의 계약을 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4척의 LNG선을 중국에 발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계약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최근 신조선가가 크게 오르자 2년 전 가격으로 건조해달라는 상식밖의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주를 보류해버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식선을 넘어서는 카타르 측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2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LNG 운반선 가격도 1억 8,6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올랐기에 본계약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강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년 전 가격으로 할 경우 수조 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1분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100척을 다 돌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주면 LNG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카타르가 최대 278억 달러, 1,800억 위안의 고액 주문을 손에 들고 중국과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발주하려던 LNG선 100척 이상의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중국 측이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일 로이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와 카타르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LNG 수입액이 18%로 대폭 감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LNG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깐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1%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난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봉쇄돼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자 유럽이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작년 세계 1위 LNG 구매자였지만 올해는 다시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LNG 물량이 들어와도 산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고, 사업이 끔찍합니다. 주유소나 제철소 등의 고객이 1년 전이 절반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4개월간 러시아로부터 60% 이상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러시아는 중국과 초대형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연간 100억 입빅미터, 세제곱미터 의 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 길이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갔죠. 2019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해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이면 나머지 계약 물량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도 중국 경제가 쑥대밭이 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여름쯤 최대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로가 막혀 가스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카타르와의 추가 계약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 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해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이나 카타르,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의 LNG 수입량은 작년 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은 올 초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팔로가 막혀 거의 8천만 배럴이 바다에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에서는 중국 LNG선 사용을 크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선사들도 한국 쪽으로의 LNG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이유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한국 LNG선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한국 조선사들의 입김마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는 가운데 후판 가격 또한 5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선가 지수가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와 삼성도 적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자 주가 반등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매수세가 크게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가 인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지만 올해 적자폭이 크게 줄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한 5,500원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반등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스 마켓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선박 발주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카타르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누적으로 39척 이상의 LNG선을 수주하며 주문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척당 성가는 2억 3천만 달러로 2척에 5,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도 3척을 수주하며 이틀간 1조 4,500억 원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 5개사는 4월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 약 30조 원, 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4억 달러의 6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LNG 선단의 22%를 차지하는 그리스까지 한국에 발주를 넣었고, 이는 유럽 지역 운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U 업체들은 한국 LNG선이 활용되길 바라고 있어 급해진 쪽은 카타르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된 미국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4월 연 158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선박 갑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선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는 2017년 중국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인도가 지연되며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제안한 LNG 재핵화기 성능평가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채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기화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로 LNG선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자재의 표준을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의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기술력이 더 높은 한국과 현명한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 위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3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총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를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나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원가량의 자산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의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못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